경주는 늘 잔잔한 도시였다. 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계절은 유난히 조용히 바뀌는 곳, 오래된 한옥들이 모여있는 이 동네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지만 한 집 한 집마다 그 안에 감추어진 이야기가 있었다. 한서진, 그녀의 삶도 그런 집들 중 하나였다. 서진은 28세. 미술을 전공했고 지금은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집에서 조용히 작업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 박민재는 대형 건설회사에 다니는 토목 엔지니어였다. 일이 바빠 거의 집에 머무르지 못하고 주로 제주도나 부산의 현장에서 몇 달씩 체류하며 근무했다. 결혼한 지 벌써 4년째. 하지만 그중 함께 보낸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결혼 초반엔 그런 생활이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서로 사랑했고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라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신념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서진의 하루는 늘 조용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아침을 먹고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오후엔 동네 산책을 하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저녁이 되면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대부분은 부재 중, 혹은 짧은 메시지, 지금 회의 중, 나중에 연락할게. 그는 항상 바빴고 그녀는 항상 기다렸다. 그들의 집은 꽤 넓었다. 모던한 한옥 스타일로 리모델링된 2층 집, 부부가 함께 산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서진은 집안에서 늘 혼자였다.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움이 짙게 밀려왔다. 침대의 한쪽은 늘 비어 있었고 서진은 그 공간을 바라보며 잠을 청했다. 때로는 손을 뻗어보기도 했다. 혹시 누군가 옆에 있는 듯한 착각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베개는 차가웠고 담요는 너무 넓었다. 잘 지내? 영상통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민재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기계적이었다. 업무 보고서처럼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고 끝에는 항상 같은 말.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꼭 집에 갈게.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기다릴게. 그러나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무력감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점점 그녀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가 사는 집의 담장을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또 하나의 집이 있었다. 바로 민재의 형, 박준호가 사는 집이었다. 준호는 41세.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몇 해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6살 난 딸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손재주가 좋았으며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다. 이웃이자 가족이기에 서진과 준호는 종종 마주쳤다. 서진 씨, 전등이 깜빡이는 것 같은데 한번 봐줄까요? 감사해요, 형님. 혼자선 못 고칠 뻔했네요. 작은 고장 하나에도 그를 찾게 되었고 그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혼자 사는 두 집의 불빛은 때때로 교차했다. 늦은 밤 준호가 딸아이를 재우고 집 앞 정원을 정리할 때 서진은 베란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다. 둘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서진은 마당에 화분을 옮기려다 허리를 삐끗했고 준호는 그녀를 도와 작은 정원을 정리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만 따뜻했다. 서진은 말없이 그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비록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수많은 말이 맴돌았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더라면 내 삶은 어땠을까?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건 옳지 않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외로움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민재는 여전히 연락이 드물었고 통화는 더 짧아졌다. 가끔은 이 남자가 정말 남편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며칠 뒤 동네에 가을 비가 내렸다. 비가 오면 어릴 적 추억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는 법이다. 서진은 비를 맞으며 베란다에 걸린 세탁물을 걷고 있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 쾅. 빗물에 젖은 나뭇가지가 쓰러지며 담을 무너뜨린 것이다. 놀란 서진이 뛰쳐나갔을 때 준호도 집에서 나와 있었고 그들은 처음으로 비 맞은 채 마주섰다. 괜찮아요? 조금 놀랐지만 괜찮아요.
비는 점점 거세졌고 두 사람은 함께 쓰러진 나무를 치우기 시작했다. 비를 맞은 준호의 머리카락과 어깨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젖은 셔츠 아래로 보이는 근육은 남성적인 기운을 풍겼다. 서진은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긴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서진의 한마디였다. 들어와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박준호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젖은 셔츠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서진은 그에게 큰 수건을 건넸다. 화장실에서 닦고 나오세요. 새 셔츠는 없지만 드라이기로 말릴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 조심스럽게 욕실로 들어갔다. 서진은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했다. 찻잔 2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이 집에서 마시는 차였다. 그녀의 손끝은 사소한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잠시 후 준호가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그의 머리카락은 부스스했고 얼굴은 여전히 비에 젖은 듯 촉촉했다. 서진은 잔을 건네며 말했다. 따뜻할 거예요.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해야죠. 덕분에 살겠네요.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두 사람은 거실 한편에 마주 앉았다. 창밖엔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내부의 조명은 은은하게 공간을 감쌌다. 침묵. 어색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듯한 정적.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미묘한 감정들. 형님은 힘들지 않으세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떤 게요? 혼자 아이 키우는 거요. 아내분도 일찍 가셨고.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눈빛이 살짝 흐려졌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처음엔 버틸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아내가 떠난 그날 나는 세상의 절반이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울더군요. 배고프다고, 안아달라고. 그게 날 다시 붙잡았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그가 견뎌온 시간의 무게를 상상했다. 서진 씨는요? 준호가 물었다. 힘들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 너무 길지 않나요? 그녀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다. 이 집은 조용하죠.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시계 초침 소리도 시끄럽게 들려요. 밤마다 자려고 누우면 꼭 누가 없는 자리에 누워있는 기분이 들어요. 민재는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죠. 근데 너무 멀리 있어요. 제 옆에는 없어요. 준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서진의 눈동자에는 외로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눈빛은 준호의 가슴을 서서히 파고들었다. 누군가와 말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요즘 제일 그리운 것 같아요. 그 순간 조용히 흐르던 시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두 사람의 시선이 엇갈리고 그 시선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빗소리는 더욱 잦아들고 있었고 거실 안의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서진 씨.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나도 외로웠어요. 그 말은 예상 밖이었다. 묵직하면서도 따뜻했고 순간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긴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가렸다. 준호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놀랍도록 따뜻한 온기였다.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던가. 서진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누구도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다. 둘 사이엔 분명 선이 있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그러나 지금 그 선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조명이 살짝 깜빡였고 유자차의 김은 식어갔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가요. 서진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확실했다. 준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같은 공기 속에서 같은 침묵을 공유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눕고 서진은 조용히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주었다.
서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문은 너무 얇고 마음의 벽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숨소리를 들으려 했었다. 그 숨소리가 그녀를 위로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존재였다. 한참 후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준호였다.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죄책감,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사랑.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저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간절하게. 모든 것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폭풍처럼 격렬하지도 영화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았다. 그저 두 명의 외로운 어른이 서로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가선 밤이었다. 창밖엔 아직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따뜻한 체온을 느꼈고 준호는 처음으로 아내가 떠난 이후 누군가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사이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다. 서진의 일상은 외견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가끔은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고 남편과는 영상통화 몇 번.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와 준호는 조심스러운 관계를 이어갔다. 자주 만나진 않았지만 마주칠 때마다 눈빛은 달라졌고 침묵 속에도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가끔은 준호가 서진의 집에 와 간단한 수리를 도와주고 두 사람은 짧은 시간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그 차 한 잔이, 그 몇 마디가 이제는 서진의 하루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진은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느꼈다. 기운이 없고 속이 메스꺼웠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리가 예정일보다 이미 열흘 넘게 늦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함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녀는 조용히 근처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들고 욕실에 앉았다. 손은 떨렸고 눈은 흐릿했다. 몇 분 뒤 창 안에 또렷한 두 줄이 나타났다. 붉은 선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녀를 향해 말했다. 임신. 그 순간 서진은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앉아 벽을 바라보며 현실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눈물. 그녀는 배를 감싸 안았다.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남편 민재의 아이가 아니다. 분명히 그것은 준호의 아이였다. 그날 밤 서진은 준호를 불렀다. 그는 예상과 달리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임신했어요. 그녀는 짧게 말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서진은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온 건 2달 전이에요. 그 이후로는 없었죠.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울 생각은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내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나의 일부고 난 이 생명을 책임지고 싶어요. 하지만 알아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거, 도덕적으로도 가족관계로도 맞지 않다는 거. 하지만 이 아이는 무죄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준호는 눈을 감았다. 얼굴엔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서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민재를 불러야 해요. 그가 집에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리면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마음속으로 수백 번 그려봤다. 감정을 억누르고 불안함을 봉인한 채 오직 아이를 위한 선택만을 생각했다. 며칠 뒤 서진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일부러 눈물을 섞어 말했다. 오빠, 나 너무 힘들어. 집이 너무 조용하고 나 혼자인 것 같아. 당신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게 너무 괴로워. 민재는 당황한 듯했다. 그동안 늘 얌전하던 아내가 갑자기 감정을 쏟아내자 그는 불안해졌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조금만 더 참아줘. 다음 프로젝트 끝나면 갈게. 이번에도 안 오면 나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정말이야. 우리 끝날 수도 있어. 그 말에 민재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 일단 집에 가자.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주저앉았다. 긴장을 풀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주말, 민재는 약속대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일에 지쳐 있었지만 서진의 달라진 태도에 놀란 눈치였다. 오랜만에 보니까 예뻐졌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서진은 그 웃음을 애써 받아주었다. 오빠도 조금 마른 것 같아. 고생했죠? 그날 밤 서진은 민재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에 부부관계. 민재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의 적극적인 태도에 만족해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서진은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았다.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분리해냈고 행위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였다. 며칠 후 민재는 회사로 돌아갔다. 그 다음 날 서진은 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눈물을 머금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민재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곧 활짝 웃었다. 정말이야? 와, 드디어 우리 아기 생긴 거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지금은 초기예요. 민재는 눈가가 붉어질 정도로 감격스러워했다. 이번엔 진짜로 일 다 끝나고 완전히 돌아올게. 서진아, 고마워, 고마워.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필연적인 거짓의 대가였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어떤 거짓이라도 괜찮아. 널 위해서라면.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다. 민재는 아들이라는 사실에 몹시 기뻐했고 서진 역시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웃들과 가족들은 아이의 뚜렷한 이목구비를 칭찬했고 어른들은 아버지를 꼭 닮았네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그러나 서진은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박준호를 닮아갔다. 눈매, 입꼬리, 심지어 웃을 때 머리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그 모습은 그녀에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하나는 벅찬 사랑, 다른 하나는 숨막히는 불안이었다. 서진은 준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아이를 낳은 이후로 그와 단둘이 만난 적이 없었고 그도 그녀의 거리를 존중하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준호는 조카를 핑계 삼아 찾아왔다. 삼촌 놀자. 아이는 준호를 보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준호의 얼굴에도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바라보는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가 자신의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 모든 것은 철저히 감춰진 채 일상의 틀 안에 섞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서울에서 경주로 내려왔다. 첫 손주인데 자주 못 봐서 안 되겠더라. 이제 좀 커서 산책도 하고 싶고. 그녀는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예리했다. 집안의 흐름, 사람들의 말투,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감각의 소유자였다.
하루는 서진이 설거지를 하던 중 아이의 앨범을 정리하던 시어머니가 무심코 말했다. 서진아, 이 초음파 사진. 날짜가 좀 이상한데? 서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심스레 되물었다. 이상해요? 어떤 게요? 이거 봐, 민재가 집에 왔던 시기보다 한참 전에 찍힌 거잖아. 산부인과에서 7주라고 표시돼 있는데 그때는 민재가 아직 제주에 있었잖니? 서진은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말없이 서진을 응시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서진을 불러 조용히 앉혔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선택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야. 나는 내가 어떤 이유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묻지 않을게.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줘. 이 아이는 절대 상처받지 않게 해줘. 서진은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울었다. 고백도 변명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아이가 고열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했지만 열이 자주 반복되었고 결국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에게 희귀한 혈액 관련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병은 유전적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자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필요한 검사 다 진행해 주세요. 남편과 저 둘 다 동의할게요.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서진과 민재 앞에 놓였다. 박민재 씨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병원의 담당 의사는 민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민재는 무표정한 얼굴로 결과지를 내려다봤다. 서진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민재가 낮게 물었다. 검사 결과상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부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박 씨께서 직접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진은 그를 따라 걸으며 말없이 눈치만 살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재는 문을 닫고 침묵을 깨뜨렸다. 말해. 누구야?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누구냐고 묻잖아. 내가 바보냐? 그동안 뭐가 이상했는지 이제 다 보인다. 준호 오빠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민재는 멍하니 서진을 바라봤다. 눈빛은 충격과 분노, 배신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우리 형.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당신이 출장 중이었을 때 우연히 그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아이가 생겼고 난 지킬 수밖에 없었어.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솟고 이마에 핏기가 사라졌다. 왜 하필 형이냐고. 왜 내 가족을, 내 피를.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다만 말없이 거실에 앉아 벽을 바라보았다. 긴 시간이 흘렀고 그제야 그는 입을 열었다. 이 아이는 아무 죄 없다. 그건 알아. 하지만 널 용서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 그날 밤 민재는 조용히 짐을 쌌다. 서진은 문 앞에 서서 붙잡지 못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진을 한 장 들고 나가며 말했다. 형한테도 말하지 마. 이 모든 건 나와 너 사이에서 끝내. 그가 문을 닫고 떠난 순간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모든 걸 지켜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날 이후 민재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서진은 이혼 서류를 받았고 별다른 말 없이 도장을 찍었다. 민재는 아이의 출생신고상 아버지로 남았지만 법적 양육권도 면접권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사라졌다. 박준호는 한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서진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민재도 형과의 연락을 끊었다. 두 형제는 그렇게 어긋났고
서진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아이는 6살이 되었다. 건강은 여전히 취약했지만 큰 병 없이 자라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혁, 박민혁. 성은 민재의 것이었지만 피는 준호의 것이었다. 민혁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랐다. 사진 속 아빠는 늘 먼 곳에 있다고 배웠고 옆집 준호 삼촌은 매주 놀러와주는 가장 친한 어른이었다. 준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이를 보러 왔다. 처음엔 조카로서, 그 다음엔 정이 가는 아이로서, 그리고 어느새 그는 민혁의 모든 것이 되어 있었다.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마트를 가고, 책을 읽고, 자전거를 가르치고, 발열이 나면 병원에도 데려갔다. 서진은 그런 준호를 보며 감정이 복잡해졌다. 그는 진심으로 민혁을 사랑했고, 민혁 역시 준호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그를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서진은 그 사실이 죄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민혁이 아팠다. 밤새 열이 오르고 구토까지 했다. 서진은 무서워 손발이 떨렸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민혁이가 병원 좀 같이 가줘요. 준호는 단숨에 달려왔고 아이를 안아 응급실로 향했다. 그날 새벽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왜 이렇게 자주 아플까? 미안해요. 서진이 말했다. 왜 미안해? 내 잘못 아니야. 그 아이가 나 때문에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그 아이는 너와 나의 아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이고 난 후회하지 않아. 서진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진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혁이는 아직도 당신을 삼촌이라고 부르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다. 그게 이 아이에게 더 안전하니까. 우리가 만든 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운지 얘는 모르게 해야 하잖아. 하지만 그 아이가 언젠가 묻는다면? 그땐 정직하게 말하자. 우리가 왜 그랬는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서진은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이 모든 선택의 끝에 어쩌면 하나의 용기만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더는 준호를 피하지 않았다. 둘은 민혁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가족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결혼이라는 이름도 법적 부부라는 조건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의 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 가을의 끝자락, 민혁은 유치원 운동회에 참여했다. 삼촌, 나 잘 뛸 수 있어. 당연하지. 넌 삼촌 닮아서 잘 달려. 준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서진은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주변 부모들은 다정한 모습의 세 사람을 보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남편분이 아이한테 참 잘하시네요. 아이가 둘 사이에서 자라서 그런가 성격도 밝고. 서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하게 말했다. 네, 저희는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 창가에 앉았다. 바깥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이 웃으며 달리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준호의 손길, 눈빛, 침묵 속의 사랑을 떠올렸다. 비록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우린 틀렸지만 그 틀림 속에서도 옳은 걸 만들 수 있어. 그 순간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 빛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용서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오래간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민혁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삼촌이 아빠면 안 돼.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괜찮아. 그렇게 불러도 돼.